월가에 이제 현물 ETF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메이저로 이제 인정해줬다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건 사실은 월가의 그 몇몇 엘리트가 어떻게 나오냐로 지금 돼버렸는데, 레리 핑크 블랙락의 CEO가 최근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트코인은 당신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나라의 환율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터내셔널 어셋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제가 주장했던 지정학적 자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저보다 2년 늦게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했죠. 저 같은 사람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최대 후원자고, 그 다음에 세계 최대 투자 자문사고요. 그죠? 그냥 공용으로 쓰는 달러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메타버스가 그냥 유행이 아니라 디지털이 통합이 돼 가는 거라면 디지털이 하나의 월드거든요. 디지털이 다 연결이 될 텐데 그 디지털에서 사용해야 되는 어떤 가치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화폐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안다고 오실 텐데, 내 캐릭터나 이런 가치물을 빌드업 하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 플랫폼 없어지잖아요. 그럼 옮겨야 돼요. 그 옮기게 되는 그 브릿지가 내 신원,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게 내 오템이라는 신원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 행위를 했던 그 신원이거든요. 그게 옮겨가야 되죠. 그래서 학점도 옮겨가야 되고, 내가 어떤 점수를 받았다면 거기서 내가 빌드업했던 그런 무기들의 가치물도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래를 할 수 있고. 그게 지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권한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인정보 그런가요? 그렇죠. 모든 플랫폼을 한 군데, 중국처럼 중국 공산당이 이걸 다 들여다보면 가능하겠죠. 애플은 가능해요. 애플은 바로 중앙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삼성, 구글은 전부 다른 플랫폼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 군데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나의 거대한 중앙을 놓고 애플식으로다가 몸집을 키워가는 월드, 유니버스가 이길 건지, 아니면 여러 회사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 도태되겠지만 이걸 심리스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이길 건지. 저는 후자의 탈중앙화를 비트코인 때문에 공부하니까 후자에 걸고, 후자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구글과 삼성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구글이 안드로이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 탈중앙화 형태에서 안드로이드라는 걸 해서 연결을 다 해준 거고, 이제 애플이랑 싸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구글 플랫폼은 프로토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만 맞으면 거기에다가 뭔가 어플을 올릴 수 있잖아요. 애플은 프로토콜 플랫폼이 아니라 심사 플랫폼이에요. 제 아무리 트위터라도 자를 수 있잖아요, 애플은. 들어오지 마.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뭐 지정학적으로 이슈가 좀 많이 나면서 특히 이스라엘 침공하면서 금 가격이 잠깐 또 2,000달러를 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하면 금 이렇게 되니까 혹시 전쟁과 이 비트코인의 연관성도 있는지. 그렇죠. 그럼요. 비트코인의 가장 그 직접적인 우리의 생활인들에게 관련한 쓸모는 국경을 넘게 해주는 자산입니다. 아까 플랫폼을 옮기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국경을 넘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난해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로 국경을 넘을 때 가져갈 수 있었던 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식량 조금, 달러 뭉치.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면 나중에 폭탄 사야 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전부 개인 거지만 동결해버립니다. 국가 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금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현물금을 갖고 가다가는 공항 검색대나 이런 데 뺏길 거고요. 그래서 가치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기존 금융망을 타지 않는 가치물을 가져가야 되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받았어요, 친척들한테. 그때 이미 검증이 된 거죠. 비트코인의 용도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은 같은 그 내에서의 그런 거지만,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위기가 발생한다. 그럼 대만은 부자거든요. 해외로 가족을 보낼 때 실어 보낼 수 있는 가치물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뭐 코인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뭐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잖아요. 사서 긁어가지고 빨리 해서 지갑에 넣어서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금융業만 봉쇄될 게 만이 아니라 업비트, 코비트 다 봉쇄입니다. 그거 뭐 열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이나 하드월렛에 갖고 있는 비트코인만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겠죠. 구하기도 어렵고. 세상에. 아, 그러네요. 통신이 끊겨도 상관없는 거고. 심지어는 머릿속에 그냥 암호키를 넣으면 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사람들이 절박하니까 외워요. 그 비트코인 암호키를. 국경을 넘을 때 몸수색을 한다네요. 뺏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국경 수비대가 뇌물을 받으려고 하니까 종이 달러를 많이 갖고 다니니까. 근데 뭐 종이 지갑도 보면 좀 백화점 상품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잠시만 그 키를 넣어놓고 외국에 나가서 다운받아서 쓰면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해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너무 당하면 이제 공항에서 종이 지갑 긁은 다음에 머릿속에 외운 다음에 버려야죠. 아, 이런 수요가 나올 수도 있구나. 아, 또 궁금한 게, 그럼 CBDC랑 이것도 연관이 있나 싶은 거예요. 국가들이 이제 CBDC 이야기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CBDC 본격적으로 도입한 데는 아직 없죠. 뭐 중국이 있다는데 본격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네. CBDC는 네. 그 아주 단순한 겁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인데요. 뿌리가 블록체인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 때문에 정부가 CBDC를 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지연시키고 있다가 암호화폐가 이제 대중들로부터 받아들이니까 정부들도 뭔가 한다는 액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CBDC는 사실 그렇게 많은 나라가 준비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BDC는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CBDC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온라인 뱅킹하고는 달라되거든요. 기존의 온라인 뱅킹하고 다른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기업이나 개인에게 꽂아주는 전자화폐예요. 전자화폐 그 자체는 이미 우리가 온라인 뱅킹에서 쓰고 있잖아요.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거거든요. 전자화폐는. 이번 코로나 때도 지원금 다 개인한테 쏴줄 때 그렇죠. 그냥 은행 계좌 내놓으세요 해서 거기다 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갑이 있을 필요를 못 느낄 수 있잖아요. CBDC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나한테 지갑을 만들어주고 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CBDC는 저 같은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CBDC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기존의 은행들과 중앙은행의 통신 프로토콜을 좀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추진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거시경제 조작을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시경제 조작이라는 게 경제가 침체가 되면 돈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재정 적자를 통해 갖고 마주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돈이 썩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썩게 만들 거야. 그게 마이너스 이자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죠. 예, 마이너스 이자 일종의 네, 안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확대할 수 있죠. 근데 재정 적자라든가 돈을 찍어내는 것과 그냥 CBDC를 꽂아주고 마이너스 이자를 매기는 것과 똑같이 수요를 확대하더라도 정부 입장에 좋은 점이 있죠. 이거는 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건데 이건 정부의 빚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금 세탁을 막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용도로는 마약 사는 데는 못 쓰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돈은 마치 책 쿠폰처럼 네. 책에만 쓸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둘 다 뒷면을 보면 하나는 국민들의 재산을 정부가 거시경제 조작을 해서 사용한다, 징발한다는 거고 하나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엘리안 사회라고 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타기가 어려운 게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온라인 뱅킹도 훨씬 늦어졌잖아요. 네. 주마다 은행들 프로토콜 다 다르고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항의 배경에는 상업은행들이 있어요. 명분은 프라이버시인데 상업은행들이 로비합니다. CBDC 반대를. 왜냐하면 상업은행의 자산 자체가 그냥 당좌 예금이에요. 장기 적금이 아니거든요. 은행 면허라는 게 단기 예금을 가지고 장기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뱅크런이 자주 발생 안 하니까. 예. 뱅크런 발생해도 정부가 막아주잖아요. 예. 근데 CBDC처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기업하고 개인한테 꽂아줘, 전자적으로. 그럼 우리가 상업은행에 그 조금 이자 받으려고 넣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직거래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농산물 도매 시장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행들이 미국의 그 반 CBDC 로비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로비를 하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의원들이 입법하는 거는 은행들을 보호해야 돼, 업권을 보호해야 돼 이건 아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예. CBDC가. 그래서 민주당이 유력한 후보는 아니지만 도전적인 후보였던 케네디가 반 CBDC, 친 비트코인으로 알려진 이유도 바로 그 내용을 보면 프라이버시입니다. 저는 이 CBDC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음지의 돈들을 더 못 움직이게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하에 있는 돈이 들어 올려지면 바로 국세청에서 날라오니까 정리 한번 기간 주고 다 음지 돈 다 양지화 시키고 나면은 그때 한번 또 그 돈 가지고 경제 또 양성화 한번 시키고 이제 그런 용도로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음지에 있는 사람들은 양지를 안 나오고 더 음지로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현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코인을 더 사두자. 오히려 비트코인 수요로 더 그냥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부들은 거래소를 억압하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나 이렇게 금융망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P2P로 사람 대 사람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억누르면 음지에서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CBDC 같은 거 만들어갖고 모든 걸 다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암호화폐 세계 잡아먹힙니다. 만약에 CBDC를 신원 인증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처럼 암호 인증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아토믹 스왑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상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을 하나를 잠그고 새로운 토큰을 10개 발행하면 이 토큰들 10개를 모으면 비트코인 하나랑 교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 CBDC를 암호를 만들면 암호를 잠그고 1달러짜리 토큰을 발행하는 거야. 예.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1달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CBDC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좀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아시아 쪽이 더 도입이 더 쉽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미국 달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한국도 실험적으로 지금 엄청 말만 많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뭐 하겠다니까 그건 아마 CBDC가 아닐 거예요. 이름만 CBDC지. 뭐 사람들 말 중에 하나가 중국이랑 비트코인도 연관이 많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통계처럼 과장된 거는 아니겠지만 네. 실제로 저는 한 60%에서 50%는 중국 시장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달러를 불신했어요. 그렇다고 위안화를 믿는 것도 아니죠. 중국 국민들이. 네. 그게 이상하게 비트코인 수요로 갔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시진핑 정부가 이제 제거하려고 했던 상하이 세력이 있어요. 장점이네. 그 세력이 특징이 뭐냐면 시진핑 정부보다는 굉장히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데 반해서 엄청나게 부패했거든요. 몇 조씩 해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국경을 넘는 비트코인 같은 게 필요했던 거죠. 여러 수단으로 외국으로 돈을 보내는데 비트코인도 그 중에 일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비트코인이 어두웠을 때도 비트코인 수요가 꾸준했었죠. 그게 아마 중국의 부자들이었을 거예요. 시진핑은 그 상하이 세력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했죠. 채굴자도 다 내쫓고. 네. 근데 이제 시진핑도 기득권이 됐거든요. 그들도 비트코인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자기 세력 안에서도 또 부패한 사람들이 나올 거고 이 사람들도 전산의 눈치 보지 않고 해외로 넘겨야 되는 거고 예전에 밴쿠버라든가 이런 데서 보니까 그 집값 올린 사람들이 죄다 중국인들이에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은 중국인 자녀 유학생들이 거기에 대학을 다닌다는 핑계로 집을 사주면서 올라가는데 신기하게 시드니부터 시작해서 다 보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있는 지역들만 부동산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 돈을 여기를 좀 넘기고 싶어하는 수요가 상당히 있겠구나. 지금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고 아직도 덜 빠져나갔죠. 근데 중국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공동부유잖아요. 예. 공동부유가 사실은 말이 좋아 공동부유지 IT 회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막 하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동부유를 하니까 중국 부자들은 얼마나 빠져나가고 싶겠습니까? 항상 불안해하고 그렇죠. 네, 안 걸리는 수단이 필요하다. 일론 머스크 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샀었을까요? 4년 전에. 일론 머스크 공장이 어디 있어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1,000억을 국경 밖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레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을 인터내셔널 어셋이로 불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인터넷 어셋이라는 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고요. 공포감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질서의 근간은 국경의 통제를 받는 자산이 근거예요. 부동산, 동산 할 것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국경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기든지 국제 질서가 이기든지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비트코인이 이기기 때문에 국제 질서는 변경됩니다. 지금의 국제 질서는 브레튼 우드 시스템에서 만들었는데 자산이 국경을 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있어요. 갈등이 된다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이제 각자로 다 쪼개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겠죠. 네. 그러나 저는 레가시, 그 기존의 엘리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보고 가끔씩 감탄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레리 핑크죠. 레리 핑크가 2년 전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거 자금 세탁 용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2년 만에 바뀌었어요. 근데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는 것과 인터넷 어세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입장을 바꿔야 돼서 바꾼 거죠. 이 적응력을 이 서민들은 속는 거죠. 왜냐하면 서민들은 도덕적으로 보거든요,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근데 엘리트들은 도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오늘 되게 또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번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더 새로운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책에는 이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런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10년 네. 동안 글을 써왔는데 버릴 거 버리고 추릴 거 추리고 새로 넣어서 좀 인문학적으로 딥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종합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소장님하고 오늘도 한 얘기가 새롭다고 하는데 이 네. 책의 한 5분의 1 정도를 이제 말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또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 뭔지는 알고 나서 내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에 비트코인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책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